여러분,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오늘 제 딸에게 간을 줍니다. 하지만 딸은 제가 아빠라는 걸 모릅니다. 20년 동안 제가 누군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3개월 후면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낡은 원룸.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서도 이게 정말 내 얼굴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마이클 장이라고 불렀습니다. 20년 전 2005년 3월 뉴저지의 한 공사장 근처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발견됐습니다. 지갑도 신분증도 기억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심한 두개골 골절로 인한 기억상실. 의사들은 역행성 기억상실증이라고 했습니다. 과거는 완전히 지워졌지만 새로운 기억은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했지만 신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한도연은 미국 출장 중이었습니다. 회사에는 개인 일정으로 며칠 더 머문다는 연락이 왔고 가족이 이상함을 눈치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미국 경찰은 성인이 자발적으로 사라진 것일 수도 있다며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도연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장이 태어났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임시 신분을 만들어줬습니다. 동양계 얼굴이니 성은 쟁, 이름은 마이컬. 생년월일도 추정치였습니다. 새로 시작하세요. 하지만 어떻게 과거 없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6개월 뒤 저는 한인 자원봉사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브루클린의 한인 식당을 소개해줬습니다. 기억 없어도 괜찮아.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너 한국 사람 맞구나. 어디서 왔어? 모르겠어요. 음식 냄새를 맡으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된장찌개, 밥 짓는 냄새, 김치 볶는 냄새. 이유는 몰랐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식당일, 공사장일, 청소일. 작은 원룸에서 혼자, 친구도 가족도 없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가족 있어? 없어요. 고향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외로운지도 몰랐습니다. 비교할 과거가 없었으니까요. 가끔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따뜻한 손, 아빠. 깨어나면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인지, 누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2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5번가 백화점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이야. 본능적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총을 겨누고 있었고 그 앞에 떨고 있는 젊은 여성이 보였습니다. 금발머리, 파란 드레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제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달려들어가 그 여성 앞을 막아섰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비켜. 강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총성, 쾅! 가슴에 불덩이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천장에 샹들리에가 보였습니다.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의식이 흐려지기 직전 제 손을 꼭 잡는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제발 살아주세요. 그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VIP 병동. 제 평생 처음 보는 호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정신 드셨군요. 침대 옆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구한 그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수잔 웨스턴입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미국 동부 굴지의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목숨의 은인이라며 모든 치료비를 부담했고 거액의 보상금까지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뭘 원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총상은 심각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고 전신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CT, MRI, 혈액 검사.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마이클 씨, 총상은 성공적으로 치료했습니다만 의사가 MRI 필름을 꺼내 들었습니다. 뇌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양성 뇌종양이 있습니다. 위치가 뇌관 근처라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되나요? 아마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저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입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총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끝이라니. 기억상실에 뇌종양에 내가 생각해도 난 참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구나. 그날 밤 혼자 병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전화하고 누군가는 손을 잡고 나 하나 사라진다고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나를 기억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나를 그리워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두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통과 함께 이미지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작은 손, 분홍색 리본, 아빠 라고 부르는 목소리. 처음엔 약물 부작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도 머릿속에서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비 오는 공항, 배웅 나온 여자와 아이. 자기 조심해서 다녀와. 아빠 가지 마.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느껴졌어요. 금방 올게. 지은아,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지은.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진짜인 건가? 내게 가족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죽음 앞에서 본 환각인 건가?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잃고 살았는데 요즘 이상한 기억 같은 게 떠올라요. 진짜 기억인가요? 아니면 뇌종양 때문인가요? 의사는 MRI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양성 종양이 과거 손상 부위를 압박하면서 잠들어 있던 기억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상 충격도 영향을 줬을 수 있고요. 약물이나 압박으로 인한 환각일 수도 있고 진짜 기억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너무 생생했어요. 밤마다 더 많은 조각들이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출근길 지하철, 아내와 딸의 사진, 공항에서의 마지막 작별. 미국 출장 일주일이면 돼. 금방 올게. 2005년 3월. 지은이는 5살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기억은 뉴욕 병원 침대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생겼습니다. 전 죽기 전에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퇴원을 하게 되었고 퇴원 기념으로 수잔의 아빠가 식사에 초대하여 수잔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자네는 어떻게 지내려고 하는가? 내 상태를 아는 수잔의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내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 제게 주어졌지만 제 잃어버린 기억이 맞다면 제 자신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미스터 장자네는 우리 수잔 아니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일세 잊지 말게. 일단 수잔을 구해준 보답으로 자네 계좌에 50만 불을 입금해주겠네. 맘 편히 여행하며 잃어버린 과거를 찾기 바라네. 아니 그렇게나 많은 금액을. 회장님, 너무 많습니다. 미스터 장, 설마 보상금이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자네에겐 우리 웨스턴가가 그렇게 가볍게 보이나? 내 목숨과도 같은 딸의 가치가 겨우 50만 불 정도로 보이진 않겠지. 회장의 너무나 확고하고 근엄한 표정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한 저에게 웨스턴 가족은 흔쾌히 보상금과는 별도로 항공편과 체류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수잔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이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미스터 장자네는 우리 수잔 아니지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일세 잊지 말게. 언제나 자네 뒤에는 내가 있다는 것을. 전 그렇게 웨스턴 회장님께 많은 지원을 받으며 미국을 떠나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한 느낌. 몸이 이곳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고용한 한국의 사설 탐정이 공항에 마중 나와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미리 연락을 주고는 받았지만 만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탐정의 도움으로 비즈니스 호텔로 이동을 하여 짐을 풀고 호텔 카페에서 다시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리 미국에서 탐정에게 이메일로 기억에서 스치듯이 지나가던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탐정이 자료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분과 같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름 한도연 20년 전 미국 출장 중 실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김미선 씨는 10년 전 제가하여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사이에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한지은 나이는 27살입니다. 딸 한지은 씨는 서울 노원구에 혼자 거주 중입니다. 직업은 무직,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을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0년 만에 겨우 찾은 딸아이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니 그 충격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탐정이 건넨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며칠 동안 그 아파트 근처를 맴돌았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녀를 봤습니다. 야윈 얼굴, 긴 생머리, 힘없는 걸음걸이. 그렇게 익숙해 보이지는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내 딸이 맞나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강남의 한 대학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화기 내과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간호사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 환자 안 됐어. 간경화가 심해져서 이식 대기 중인데 공여자가 안 나타나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순한 병이 아니라 나와 같이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니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추슬러 겨우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손은 덜덜 떨리고 이유도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지은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는 그녀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카페에서 그녀가 쓰던 컵과 빨대를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녀 관계가 99.99% 확실합니다. 서류를 받아든 손이 떨렸어요.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은 진짜였어요. 제가 아빠였습니다. 지은이의 아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저를 짓눌렀어요. 저는 양성이지만 수술 불가능한 뇌종양 환자였거든요. 길어야 1년 남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20년 만에 찾은 딸에게 내가 아빠라고 말하고 몇 달 뒤 또 떠난다? 그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닐까? 지은이는 이미 한 번 아빠를 잃었습니다. 다시 나타나 희망을 주고 또다시 죽음으로 사라진다면 그건 두 번 죽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답은 하나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살아있는 동안 딸을 살리는 것뿐이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상태로 감기증을 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미국의 웨스턴가의 회장님께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회장님의 소개로 저는 한국에서 저를 담당해줄 의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지은이가 다니는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일단 입원을 해서 의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기본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며칠 후 담당의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감기증을 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MRI 필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양성 종양이고 뇌간 부위라 다른 장기에는 전이나 영향이 없습니다. 감기는 검사 결과도 정상이고요. 의학적으로는 기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미스터 장. 첫 번째 문제는 수술 자체가 당신의 생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뇌종양 증상도 빨리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수술 후에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간이식을 원한다고 해도 공여자와 수여자 간의 조직이 일치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문제로는 생체간 이식은 기증자의 자발적 동의와 정신적 판단 능력이 온전해야 합니다. 저의 수명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시한부입니다. 아시잖습니까? 그리고 제 정신은 온전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제 자유의지입니다. 이렇게까지 기증을 하시려는 이유가 도대체 기증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길래? 제 딸입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입니다. 수여자에게 제 정체를 알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웨스턴가의 회장님께 어떤 말을 전해 들었는지 모르지만 의사는 더 이상 묻는 말 없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직계 가족 간의 기증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미스터 장의 건강 상태가 기증에 적합하지 않아 법적 문제,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직계 가족으로서 기증하는데 수여자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는 조건은 정말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도 처음이라 병원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어느 정도의 논의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식윤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정신건강의학과 평가, 사회복지사 상담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입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3주가 걸렸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 정신 상태가 온전하고 강요나 압박 없이 자발적으로 결정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사와의 상담도 마쳤습니다.
금전적 대가나 교환 조건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이식윤리위원회는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기증자가 현재 의사결정 능력은 온전하고 다른 장기는 건강합니다. 직계 가족 간 기증이며 자발적 동의가 명확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증자가 직계 가족임을 밝히지 않기를 원하고 시한부인 상황에서 기증을 하는 것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바 윤리위원회에서는 기증자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이례적인 경우로 적용해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최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병원 이식센터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조직 적합성, 혈액형, 간 기능, 모든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완벽하게 맞습니다. 이 정도면 가족이어도 드문 경우입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에 뇌종양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남을까요? 수술 후에 3, 4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충분합니다. 진행해 주세요. 최종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병원 사회사업가를 통해 익명으로 지은이의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수잔의 가족에게 받은 보상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지은이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조직이 완벽하게 맞는 생체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의료 윤리 절차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 끝에서 지은이가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간호사가 그녀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제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며칠 뒤 코디네이터가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후원자분 한지은 씨를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환자분이 꼭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의무는 아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기증자 신분은 숨기고 후견인이라는 명목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은이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은 제 눈을 닮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과거에 한국에서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요. 이번엔 제가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저 혹시 성함이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한국명은 잊어버렸어요. 오래 미국에서 살았거든요. 진실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남이 늘었습니다. 지은이가 궁금해하는 한국 생활 이야기나 살아왔던 이야기 등을 하며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긴장하며 벽이 느껴지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편하게 저를 대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조심스럽게 지은이 가족에 대해 묻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만나면서 가족 얘기를 안 하는데 실례지만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엄마는 재혼해서 새 가정 꾸렸고 아빠는 20년 전에 실종됐대요. 제가 6살 때라고 하였어요. 언니 오빠는 없고요. 너무나도 담담하게 그리고 편하게 말하는 지은이의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20년. 이 아이는 20년을 아빠 없이 자랐습니다. 가슴속으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지은이에게 사과를 하면서요. 지은이의 수술일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지은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익명이어야 했습니다. 저도 지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게 되어서 한동안 병문안을 못 갈 것 같다고 지은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걱정돼요. 선생님도 건강하셔야 하는데. 지은이는 자기 수술 받는 것보다 내 건강을 더 걱정해주며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만남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몰래 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딸의 병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공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호기심에 몰래 지켜봤어요. 그녀가 공책을 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잠든 후 저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저 죄송한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자분 서랍에 있는 노트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수술 후에 지은 씨께 깜짝 선물을 주고 싶어서요. 간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자리를 비워줬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공책이 있었어요. 표지에 어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아빠랑 하고 싶은 것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1. 김밥 싸서 소풍 가기. 2. 놀이공원에서 회전목마 타기. 3. 아빠 어깨에 올라타서 사진 찍기. 4. 아빠가 만들어준 밥 먹기. 5. 바닷가에서 조개 줍기. 6. 아빠랑 자전거 타기. 7. 별 보러 가기. 8. 아빠한테 편지 쓰고 답장 받기. 9. 아빠 손잡고 학교 가기. 10. 아빠 품에서 잠들기. 하나도 체크 표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하나도. 마지막 페이지에 최근에 쓴 것 같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중에 하늘에서 아빠를 만나면 이거 하나씩 다 하고 싶어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빠. 공책을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다음 날, 지은이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재간 일부가 그녀에게 이식됐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양성이지만 뇌관 근처의 종양은 계속 자라났고 수술 후유증으로 체력은 바닥났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달, 길어야 3달입니다. 통증이 심해질 겁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저와는 다르게 수술 후 지은이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걸을 수 있었고 2주 만에 퇴원했습니다. 저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지만 지은이에게는 계속 연락했습니다. 회복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괜찮습니다. 다 나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예전에 못했던 것들 하나씩 해보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도 요즘 할 일이 없어서요. 정말요? 하지만 폐가 되는 거 아닐까요? 전혀요. 오히려 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지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김밥 소풍. 한강공원에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김밥을 꺼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지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먹었습니다. 혹시 요리 자주 하세요? 옛날에 자주 했었죠. 부러워요. 전 아빠 요리를 먹어본 기억이 없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번째, 놀이공원. 회전목마 앞에서 지은이가 망설였습니다. 너무 유치한가요? 27이. 천만에요. 타고 싶으면 타는 겁니다. 회전목마가 돌아가는 동안 지은이는 어린아이처럼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그녀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3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웠고 자전거를 탔고 별이 보이는 시골에 갔습니다. 제 몸은 날마다 악화됐습니다. 진통제 없이는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앞에서는 참았습니다. 9번째, 편지. 선생님께 편지를 쓰고 싶어요.
제 마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요. 저도 답장 쓰겠습니다. 지은이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만난 건 기적이에요. 선생님은 제게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주신 분이에요. 다시 웃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마치 아빠처럼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선생님 같은 분이셨을 것 같아요. 답장을 쓰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 씨, 당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기적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분명 당신을 사랑했을 겁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당신을 지켜보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행복하세요. 그게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일일 겁니다. 10번째 마지막. 아빠 품에서 잠들기.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병원 복도에서 저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링거를 맞으며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원래 지병이 있어서. 무슨 병이세요? 언제부터요? 저하고 만나실 때는 괜찮았잖아요. 양성 뇌종양입니다. 오래됐어요.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죽기 전에 좋은 일 하고 싶었어요? 그게 우연히 지은 씨와 인연이 닿은 거라고 봐요. 그날 밤 지은이가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날 지은이는 말없이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오늘은 왜 이렇게 울고만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고개만 흔들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지은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얘기했습니다. 간호사와 코디네이터에게 들었다고 제가 후견인도 맡고 간을 기증한 기증자라는 것을, 그리고 목숨을 걸고 기증한 사실까지 모든 것을 알았다고 원망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제가 뭐라고?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인연이었나 봐요. 힘들게 한마디를 하니 진통제의 약 기운에 계속 눈이 감겼어요. 지은이는 말없이 제 곁에 앉았습니다. 조금 주무세요. 제가 곁에 있어 드릴게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지은 씨도 지금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손을 잡고 있으면 아빠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아빠 손을 잡으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었대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큰 손이었다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네. 지은이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착각했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의 곁에서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지은이를 만났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20년 동안 혼자 있게 해서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아빠는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죠? 그래. 항상 너를 생각했어. 사흘 후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 지은이 혼자 영정 앞에 앉아 있습니다. 검은 정장 입은 신사 한 분이 방문하고 자신을 마이클 장의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인사를 합니다. 사실 도연은 죽기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 원장과 지은에게 보내는 영상,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전달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그동안의 사연을 전해 들은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유전자 검사 서류와
마지막 영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이렇게 진짜 아빠라는 사실을 확인하니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 속 도연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놀랐지? 내가 아빠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아빠도 없이 이렇게 바르고 예쁘게 자라주었을지 몰랐어. 그리고 너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내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 아빠가 너무 늦게 기억이 돌아와 지은이를 오래 기다리게 했지. 미안해.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옆에 없어서 정말 미안해. 지은아, 아빠가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이젠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니까. 이제 내 안에 아빠가 살아있잖아. 그동안 아빠가 지은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 이제라도 끝까지 지은이를 지켜줄 수 있게 되어 아빠는 너무 행복해. 내가 숨 쉴 때마다, 웃을 때마다, 사랑할 때마다 아빠도 함께 있을 거야. 행복해라, 지은아. 그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내 딸. 장례식장에서 지은이는 변호사가 전해준 그 낡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10개의 항목. 이제 모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아래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를 더 적었습니다. 10일.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 손을 가슴에 올리고 누군가에게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잘 살게요. 아빠가 주신 삶, 소중하게 살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20년의 부재, 그리고 마지막 3달의 기적. 한도연은 아버지로 살다가 아버지로 떠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는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 조용해서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꿔서라도 우리 곁에 남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